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에서 제가 무슨 이유로 달러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는 현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두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상태를 분석했다면 3편에서는 주로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연준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금리 조절을 했다면 올해는요, 고용 시장에 초점을 두고 금리 조절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수의 고용 지표가 있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지표는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자 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지수는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한 번씩 발표하는데 말 그대로 농업 부분을 제외한 고용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예요.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 흐름을 파악할 때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비농업 고용자 지수를 봐도 정말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는 곧 미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고용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경제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투자자라면 절대값을 보여주는 비농업 지표를 보는 게 아닌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재 계속 고용자가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작년에 비하면 얼만큼 증가한 건데 이거를 보는 게 조금 더 경제를 판단하기에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비농업 고용자 지수는 전년 대비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작년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전년 대비 증감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는데 현재도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호황보다는 침체에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다만 현재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해서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달러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추세를 본다면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해당 그래프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여주는데 코로나 때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시기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해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보니까 그래프의 움직임이 좀 더 잘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 때는 이때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현재 모습을 보면은 작년에 저점을 찍고 변동성은 보이긴 하지만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즉 미국의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전년 대비 증감률도 함께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증감률의 흐름을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확인을 해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0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얼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은 최근에 0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업수당을 받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는 곧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건수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세의 흐름이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보일 때 우리는 침체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수당을 보면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숫자 자체로만 본다면 아직도 고용시장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고용 숫자에만 집중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이때 함께 보면 좋은 지표가 바로 미국의 평균 주간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한 주 동안 일하는 평균 시간이 얼만큼 되냐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경기가 좋다면은 당연히 노동 시간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줄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유지라도 되면은 그나마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버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미국의 평균 주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버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의 실업률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강해서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실업률도 정말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현재는 둔화하고 있는 중이고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더 낮아지지 않고 둔화할 때는 경기 침체 직전에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실업률도 전년 대비 증감률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증감률이 0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도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0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태인데 그리고 증감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작년보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현재 실업률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실업자들의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는 더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0을 곧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업률은 앞으로 더 낮아지거나 혹은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영상 첫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연준은 고용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 현재 높은 물가 수준을 잡기 위해서는 고용이 무너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올해의 실업률을 보면은 4.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전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업률이 더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전년 대비 증감률은 0을 충분히 넘어설 수밖에 없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실업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두면 좋은데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측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인 신청을 하거나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실업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인구 100명 중에서 이 100명이 모두 일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5명만 현재 일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면은 실업률은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률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실업률을 확인할 때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말 그대로 경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 비활동 인구는요, 실업률에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경제 비활동 인구는 실업자가 아니라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총인구 100명 중에서 100명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 이 중 10명이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실업률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90명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10명은 일을 하지 않는 거겠죠. 반대로 똑같이 총인구 100명 중에서 50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고 남은 50명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 50명 중에서 5명만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이때도 실업률은 10%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모두 실업률이 10%지만 과연 현재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수도 똑같을까요? 전자의 경우는 10명만 일을 안 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 55명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50명은 아예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5명은 구인구직 중이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업률이 10%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로 크게 꺾였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때보다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말하긴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코로나 전 대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거는 그만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또 미국 노동시장이 좋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돈을 직접 주었고 코로나 이후로 돈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이 급등해서 그에 따라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일찍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건데 문제는 지난 시리즈 2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바라는 실업률 목표치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흐르게 된다면 전년 대비 실업 증가율이 0을 바로 뛰어넘기 때문에 과거 역사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와 위기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